형이에요. 한동안 TV만 켜면 천정부지처럼 오른 아파트값 얘기뿐이었잖아요. 그나마 요즘은 시세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민들한테는 오를 수 없는 산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동네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후죽순으로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은 없더라고요. 우리 집은 암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친할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가세가 기운 탓에 집도 팔고 전세로 살다가 그마저도 보증금 빼 수술비로 쓰고 월세집을 전전하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부모님은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사셨음에도 내 몸 편히 늘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우리 세 식구는 집 걱정을 덜 수가 있었어요. 비록 방 2개에 소파조차 놓을 수 없을 만큼 비좁은 주방 겸 거실이 다인 집이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얼마 안 되는 보증금에 월세로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 눈에는 이런 우리 집 처지가 한심해 보였나 봐요. 상견례 날 예비 시부모님은 제 부모님 면전에 대고 그 나이 먹도록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뭐 했냐며 훈계 아닌 훈계를 하셨거든요. 자식 앞에서 사돈될 사람한테 인생 헛살았다는 소리까지 들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이에요.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았는지 저 대신 기막힌 복수를 해준 덕분에 결혼이 파투난 마당에도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본가는 지방에서 돈 꽤나 있는 집으로 유명했거든요. 운동장만한 마당이 딸린 대저택에 마당엔 멋진 정자란 연못도 있었어요. 명절 때 찾아가면 친할아버지는 어린 저에게도 용돈하라시며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주실 정도였어요.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우셨어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시설도 여럿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거기다 믿었던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도망치는 바람에 회사도 넘어가고 집과 땅도 모조리 잃게 되었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빠는 엄마랑 상의 끝에 전 재산을 잃고 몹쓸 병까지 얻은 할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할아버지는 병든 몸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프신 모양이었어요. 진지도 안 잡수시고 퀭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 지으셨거든요. 그런 할아버지를 간호하던 엄마는 더는 안 되겠던지 한마디 하고야 말았죠. 아버님, 그깟 돈이 뭐라고 이러세요. 전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보다는 아버님이 중요하다고요. 몸도 안 좋으신데 곡기도 끊으시다니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세요. 설마 저희만 두고 세상 떠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냐고요. 저는요, 없는 집에서 자라서 늘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이에요. 아버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 여자가 뭘로 동네 제일 갑부집 아들을 꼬셨는지 몰라도 결혼은 택도 없다고 했잖아요. 사는 형편이 천지차인데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결혼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었어요. 없는 형편에 제 밑으로 돈 들어갈 일만 남은 어린 동생이 넷이나 되고 허구한 날 술에 빠져 사는 친정아버진 돈을 벌기는커녕 매번 사고만 쳐서 돈 까먹기 일순데 내 주제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한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 돈이라면 넘치고도 남는다. 돈 보고 사람 들일 거면
애초에 니들 만나는 거 허락 안 했을 거다. 나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넌 돈보다 귀한 사람이니 어디서도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내 집에 들어와라. 그때 아버님 말씀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아세요? 아버님 말씀에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아시냐고요. 평생 저를 깔보던 사람들 앞에서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돈 많은 집 며느리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가난한 집 딸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한테 인정받는 떳떳한 인간이란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그런 아버님이 이렇게 무너지시면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라도 제발 희망 잃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며느리의 눈물겨운 부탁 때문이었는지 할아버지는 이후 진지도 잡수시고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하지만 살겠다는 할아버지의 의지보다 할아버지 몸에 퍼져있는 암세포의 도끼가 더 강했던 모양이에요. 몇 번의 수술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항암 치료로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만 갔고 우리 집 상황도 급속도로 어려워졌어요. 아빠 벌이만으로는 할아버지 병원비며 우리 집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엄마는 할아버지 병수발을 들면서 틈틈이 파출 일도 나가셨어요. 하지만 나가는 돈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턱없이 적어서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가 결국 월세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다 제가 고3이 되던 해 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무색하도록 엄마는 할아버지를 성심껏 돌봐드렸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아빠보다 더 서럽게 우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지출도 줄고 엄마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집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그간 워낙 빚이 많이 늘었던 탓에 월세살이 신세는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부터는 버는 손이 하나 늘면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는 바람에 월세 걱정 없이 적은 돈으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사는 동안 온 가족이 열심히 돈 모아서 임대 기간이 끝날 쯤엔 작은 평수 빌라라도 하나 장만하자는 계획도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꿈인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였죠.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대학 생활을 함께 했어요. 남자친구가 군 제대를 하고 막 복학했을 때부터 사귄 터라 강의도 같이 듣고 졸업도 같은 해에 했어요. 3년을 내리 같이 다니다가 졸업 후 서로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면서 비로소 떨어져 지내게 된 셈이었죠. 그렇다고는 해도 퇴근 후나 주말엔 늘 붙어 다녔으니 떨어져 지냈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네요. 원래 계획은 30 넘어서도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제가 32이 되는 해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32살이 되는 해로 결혼 시점을 정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장만 할 돈도 모으고 제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모으려면 32살까지 쉼없이 벌어야 가능하다는 계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입사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남자친구가 해외 지사로 파견 나가게 되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였죠. 장거리 연애하면서 혹시나 딴 사람 생기는 거 아닌가 가슴 졸이느니 좀 일찍 결혼해서 같이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딴 거 준비할 것도 없이 간단히 식만 올리고 떠나면 되잖아. 남자친구는 속 편한 소리를 하더군요. 결혼이 결혼식만 올린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 신혼집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준비해도 되지만 결혼을 그냥 해. 예식장에 드레스, 웨딩 촬영은 물론 예단 준비며 그 밖에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란 말이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다
자기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해외 파견 나가는 거지만 난 어렵게 들어간 회사까지 그만두고 가야 하는 거라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별일이 아니란 거야? 회사야 돌아와서 다시 재취업해도 되는 거잖아. 정 안 되면 이참에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해도 상관없고 내 월급만으로도 우리 두 사람 충분히 살 수 있어. 나 그 정도는 번다고. 설사 내 힘만으로만 안 된다면 우리 부모님한테 도움 받아도 되고. 그동안 자기한테 말 안 했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 재벌까진 아니어도 준재벌 정도는 될 정도로 여유 있는 분들이셔.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만 따져도 수십억은 좋게 될걸? 어차피 내가 외동아들이라 그 재산 내가 물려받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내조에만 힘쓰면 돼. 너도 한 번쯤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어 했잖아. 내 소원 이뤄준다는데 뭔 걱정이야? 몰랐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인 줄은.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소리였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말에 걱정이 앞섰어요. 한쪽이 기우는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너희 부모님도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결혼하신 거잖아. 어머님 댁이 한참 기울었지만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신다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부모님 경제력은 우리 결혼에 아무런 영향 못 끼친다고. 그러니까 부딪혀 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할 생각부터 하지 마. 난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그 누구하고도 결혼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다고. 이렇게 포기할 거였으면 애초에 너랑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확실히 해. 나랑 헤어지고 살 자신 있으면 지금 헤어지고 못하겠으면 내 뜻 따라줘. 연애기간이 길어진 데는 헤어질 자신이 없었던 것도 한몫했던 터라 남자친구의 공격적인 결혼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무거우니 얼굴에 바로 드러났던 건지 퇴근에 돌아온 제게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언제고 할 결혼이라면 말 나온 김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돈 때문이라면 그것도 걱정 말고.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네 결혼자금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난 또 남자친구랑 헤어진 줄 알았네. 그 돈은 집 사려고 모은 돈이잖아. 내 결혼 때문에 엄마 아빠 꿈까지 꺾고 싶지는 않아.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고. 이거 사. 그깟집이 뭔 대수야? 돈 때문에 내 새끼가 청혼을 받고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집은 나중에 사도 상관없어. 정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는 네 인생에나 집중해. 그게 엄마랑 아빠 위하는 길이니까 엄마 말 알아들어. 그날 밤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직 남자친구의 해외 파견이 내부에서 최종 승인된 게 아니라서 결혼식을 올릴 시간적 여유는 있었어요. 하지만 승인이 떨어지면 불과 몇 주 사이에 바로 떠나야 하는 터라 서둘러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상견례를 갖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귄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보니 100억 가까운 부동산을 보유한 준재벌이라고 하기엔 집도 그렇고 사는 형편도 제 생각에 못 미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유한 친할아버지가 사시는 모습을 익히 봐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짜리 빌라에 3층에 살고 있는 예비시댁의 모습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집안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살림도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하시는지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벗으며 나오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께선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제 앞에 불쑥 고무장갑을 내미시는 거예요. 마침 잘 됐네. 안 그래도 설거지가 쌓여서 어쩌나 했는데 난 음식 만드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일단 설거지부터 좀 해. 난 안마의자로 몸 좀 풀어야겠으니까. 마치 십수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 대하듯 자연스럽게 일부터 시키는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설거지부터 시킬 셈이야? 이런 법이 어딨어? 그랬더니 소파에 앉아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께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타박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니들 결혼하면 할 일인데 그깟 설거지 좀 먼저 시킨다고 니 처 손이 닳기나 한다니? 괜히 하루 종일 니들 먹일 음식하느라 고생한 엄마한테 큰소리 치지 말고 정 안타까워 못 보겠으면 너도 같이 도우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큰소리야. 제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두 분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이것도 이 집 가풍인가 싶어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다는 주방치고는 만든 음식은 조촐했어요. 고등어구이에 된장찌개가 다였거든요. 그런데 설거지거리는 거짓말 좀 보태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아침상을 물린 그릇을 여태 뒀다가 이제야 설거지를 하려던 것 같더군요. 밥그릇의 밥풀이 딱딱하게 굳어서 뜨거운 물로 불리며 씻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자마자 설거지부터 하고서야 저는 정식으로 두 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준비해간 홍삼정을 내미는데 아버님이 대뜸 어디에 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쌍문동에 산다니까 집요하게 쌍문동 어디에 사냐고 되물으시더군요. 그럼 땡땡 아파트에 사는 모양이네. 거기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더라? 그래, 평수는 어떻게 되나?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아버님 질문을 차단해 주었어요. 아빠, 초면에 이게 무슨 실례야? 집 얘긴 그만하고 오늘은 우리 결혼 얘기부터 하자고. 그래요, 여보. 그런 건 나중에 물어도 되니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고요. 그래,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상견례부터 날을 잡자. 예식장은 빨리 잡아야 하고 혼수며 예단 준비도 급할 테니까. 아, 신혼집은 니들 한국에 돌아올 때 맞춰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니들 생각은 어떠니? 괜히 빈집으로 둘 필요 없잖아. 그러면 혼수도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죠. 집이 결정돼야 거기에 맞는 가구도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거 없이 혼수 비용은 나한테 맡기고 가려무나. 니들 귀국 정해지면 날짜 맞춰서 내가 직접 채워 넣어줄 테니까 니들 왔을 때 신혼집으로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싹 준비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 혼수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니? 요즘은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도 1억은 기본으로 준비한다던데. 네? 1억이요? 얘는 놀라긴. 그럼 서울 집값이 한두 푼 하는 줄 아니? 신축 빌라만 해도 3, 4억은 기본이야. 우리가 그 정도 하면 너희도 성의는 보여야 할 거 아니니? 그 정도도 생각 않고 거저 들어와 살 생각을 했던 거니? 염치도 없다 정말. 혼수비 1억도 문제였지만 그 돈을 어머님께 맡기고 가라는 말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쓸 물건을 어머님이 정한다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님, 혼수는 저희가 돌아와서 직접 고르고 싶어요. 저희가 쓸 물건인데 저희가 직접 고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내가 그 돈을 떼어먹게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니? 너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니? 너 내 앞으로 된 빌라가 서울 시내에 몇 채나 있는지 알기나 하고 이러는 거야? 자그마치 9채야. 네 시아버지 앞으로 된 것까지 합하면 수십 채나 되는데 내가 고작 돈 1억에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저 저희가 쓸 물건이니까 저희가 고르겠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혼수 준비로 1억이나 드린다는 게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도 하고 발품 팔아서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할 생각으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엄마. 아직 언제 돌아오게 될지도 안 정해졌는데 당장 1억이나 되는 혼수 비용을 내놓으라니 좀 억지스럽잖아요. 아직 우리가 살 집도 없는 마당에. 그냥 그때 가서 우리가 살게요. 그랬더니 아버님까지 한 소리 하셨어요. 니들 살 집이야. 니 엄마랑 내가 가진 집 중 아무거나 하나 뺏어줘도 그만인데 뭐가 준비가 안 돼. 니 엄마 말은 괜히 니들 신경 쓸 거 없이 알아서 준비해준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정 걱정되면 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엄마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잖냐. 그리고 힘들게 발품 팔아봤자 얼마나 싸게 산다고 그 고생을 해. 암튼 길게 말할 거 없이 네 엄마가 하자는 대라고 얘기 끝내. 두 분은 끝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오늘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있는 사람들한테 1억은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수년 동안 안 입고 안 쓰고 살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맡긴 돈 달라는 것처럼 당장 내놓으라니 저로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밥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머릿속엔 온통 1억을 어떻게 마련하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그 얘기를 전했더니 두 분 역시 저처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도 애써 남자가 수억 원대 집을 해오는데 여자 쪽에 1억 혼수비를 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시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더군요.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 오셔서는 그동안 들어두었던 적금과 대출을 조금 받으면 어떻게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저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빚까지 진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수비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저희 집이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걸 들으신 시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성질을 내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요. 아니, 그 나이 먹도록 집 한 칸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꼴로 살면서 밥은 입에 넘어가든가요? 나 같으면 남들 보기 창피해서라도 어떻게든 벌어서 집부터 샀겠네. 이런 집이랑 무슨 사돈을 맺어? 난 이 결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또 대학까지 나와 번듯한 직장까지 다닌다고 해서 못해도 중산층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할아버지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신 탓에 그렇게 됐다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그깟 집 좀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당장 사과하세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 어머님을 진정시키며 그러셨어요. 솔직히 저 역시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집안에 딱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애들이 사귀어온 지도 벌써 7년이 넘었고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하니 부모가 져주는 수밖에요. 하지만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라 이런 집과 사돈 맺는 걸 주변에 알릴 자신은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은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시기야 형식적인 거에 불과한데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아시고 우리 뜻에 따라주는 걸로 알고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통보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곤 두 분은 인상을 찌푸린 채 룸을 나가셨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는 나갔고요. 그렇게 음식에 손도 안 댄 채 바로 끝나버린 상견례에 저도 제 부모님도 참담할 뿐이었어요. 저는 목밑까지 올라온 죄송하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도저히 감당기 어려울 만큼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뿐이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
눈물만 흘릴 생각은 아니지? 어차피 음식값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여보,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먹자고요. 아, 욕은 하도 먹어서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런가 허하네요. 아빠는 엄마를 보며 피식 웃으시더니 젓가락을 드셨어요. 그리곤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셨죠. 그날 우리 식구는 눈물겨운 성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친구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눈도 못 마주친 채 죄송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자기 부모님의 무례에 대해 사과했어요.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어가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를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고 불편한 마음에 술을 마셔서 그런가 남자친구는 그대로 뻗어버려서 결국 저희 아빠랑 안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다행히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아빠는 아침상을 물리고는 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근처 목욕탕에 가셨어요. 목욕탕에서 돌아온 아빠는 뭐가 그리 좋은지 상기된 얼굴로 그러셨어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 아들이랑 목욕탕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이루게 될 줄은 몰랐네. 이복의 사위 고마워.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위도 자식인데 아들이 아버지랑 목욕탕 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고마울 일이에요. 앞으로도 종종 같이 가요, 아버님. 아빠와 남자친구는 목욕탕에서 끈끈한 정을 나누고 온 사람들처럼 어제 있던 일은 이미 훌훌 털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저도 엄마도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과 함께 주거래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시부모님을 보게 됐지 뭐예요. 대출 상담 창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 방침에 따라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아버님이 항의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자를 밀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많은 돈을 갚으라면 어떡해?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고객님, 저희도 정부 방침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항의하시려거든 행정부서에 가서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자 꼬박꼬박 받아 처먹은 건 니들인데 항의는 행정부서에 가서 하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암튼 우린 대출금 상환 못해.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배째. 고객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더는 못 참습니다. 갭투자로 이득 보신 건 고객님인데 왜 저희한테 이러십니까? 그럼 소유하신 부동산을 정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2년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 좀 봐. 네가 뭔데 내 집을 팔라 말아야. 나 집 사는데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태준 거 있어? 너 서울에 네 집은 있니? 없지? 집도 없는 상거지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큰 소리야. 나 서울 시내에 집을 열몇 채나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니깟 것들한테 훈계들을 이유 없는 사람이라고. 되도 않는 게 어디서 까불어. 잔말 말고 은행장 나오라 그래. 이거 참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네. 이보세요. 집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중 본인 돈은 얼마 안 되고 죄다 은행 돈인데 그런 집 10채 100채를 준대도 전 싫으네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집자랑 여기서 늘어놓지 마시고 대출금이나 갚으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벌어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만 피보게 생겼다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니, 이 여자가 내 와이프한테 지금 삿대질한 거야? 너, 니네 부모가 어른한테 이러라고 가르치든? 어디서 감히? 그러자 참다 못한 은행 직원이 버럭 소리쳤어요. 당신들 명예훼손죄로 콩밥 먹고 싶어? 좋게 말로 하니까 안 되겠네. 직원은 청원 경찰을 불러 예비 시부모를 은행 밖으로 끌어냈어요. 은행에서 쫓겨난 뒤에도 두 사람은 은행 유리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집에 요구한 혼수비 1억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거더라고요.
결국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갭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나앉게 됐고 세입자들한테 줄 소송까지 당했어요. 남자친구 역시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하필 회사에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가 있는 바람에 그 사람을 통해 회사의 소문이 쫙 퍼져서는 더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해외 파견도 없던 일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는 제게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창피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다면서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는 게 맞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단문자를 끝으로 이별했어요. 그렇게 쓰나미처럼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지나고 저희 부모님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저렴한 빌라라 은행 대출도 가능해서 그동안 모은 돈을 합해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죠. 불과 얼마 전에 개념 없는 인간들한테 집 없는 서름을 톡톡히 당했던 터라 내 집 마련의 기쁨은 더없이 컸어요. 이사를 가던 날 저희 부모님들은 살림살이가 빠지고 횡한 임대 아파트에 대고 덕분에 그동안 잘 살다 간다고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한테도 좋은 기운을 주라고 인사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처럼 누군가에도 이 집이 내 집 마련의 기틀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